오케이. 자, 봅시다. 쌀도 단백질 될 수 있고. 쌀, 어머니 케라틴이. 자, 앞서 산화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은 이제 무슨 반응 해야 되겠어요? 환원 반응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에노드에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뭐가 만들어지죠?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놈의 자유전자가 외부 이제 회로를 타고 외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반대쪽 전극에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자라고 하는 거는 그 속성상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전자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입자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는 아무래도 속성상 어떤 성격을 갖는 물질이랑 친하겠어요? 플러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유전자는 어떤 거? 플러스 전하를 갖는 물질과 특별한 친화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도달한 전자는 주변을 뚫레뚫레 찾겠죠. 누구를? 플러스를. 야, 이게 플러스가 누가 있지? 라고 봤더니 은은 어떤 전하를 가지죠? 아, 중성. 중성이죠. 그런데 뚫레뚫레 했더니 AgCl에서 Cl은 어떤 성격을 갖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은이 어떤 성격을 가져? 여기서? 플러스. 얘가 플러스 성격을 가지니까 이 전자가 누구랑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AgCl에 있는 Ag 플러스랑 반응할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가능한 반쪽 반응은 바로 AgCl과 자유전자 사이의 반응인데 이 자유전자가 지금 에노드에서 몇 개가 넘어왔어요? 2개. 자유전자가 2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AgCl 단위도 2개가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염소가 1- 산화수일 때 은이 1 플러스 산화수니까 그런 은 1 플러스 산화수 2개가 자유전자 2개랑 반응해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은 솔리드로 순수한 금속 상태로 석출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Cl-는 사실 자유전자 입장에서 관심이 있겠어요? 별로 아무런 상호작용을 안 하겠어요. 여기 붙어 있었던 Cl-는 자유전자하고 특별한 상호작용을 하겠어요?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어요. 네. 얘 마이너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낼 뿐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 있었던 Cl-는 그대로 떨어져 나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이압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요런 부분에 은이 새로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요런 부분에 은이 새로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일 거냐면 자, 은이라고 하는 거는 반짝반짝한 금속 광택이 있죠. 네. 그런데 앙금은 금속 광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희뿌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코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처음엔 희뿌였다가 갑자기 어떤 부분에서 희뿌였던 부분에서 반짝반짝한 금속 광택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 붙어 있었던 Cl-가 어떻게 돼요? Cl-가 수용액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1, 2 했고 3 이 경우 전극 질량은 또 하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감소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보통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전극 질량이 한쪽이 감소하면 한쪽이 늘어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묘하게도 에노드에서도 질량이 감소하고 반대쪽 전극에서도 질량이 감소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물질이 자꾸 떨어져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처럼
환원, 지금은 환원이죠. 이 일어나는 전극을 영어 표현으로는 캐소드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환원 전극. 그래서 왼쪽을 에노드라고 썼을 때 오른쪽이 캐소드겠네요. 그래서 이쪽은 산화전극, 이쪽은 환원전극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환원전극은 1, 2, 3, 4 한 다음에 어디다 쓰지? 요 밑에 마지막 5. 지금의 환원전극은 당연히 자유전자를 생산해요, 소비해요? 소비하죠. 그럴 경우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고 해요? 플러스 극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까 자유전자를 만들어낸 에노드는 마이너스 극인데 자유전자를 소비하는 반대쪽 전극은 공학적으로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물리 시간에 배워봤던 얘기로는 지금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죠? 그런데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말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전류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전자의 이동이 이제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관습적으로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또 뭘 하나 해볼 거냐? 1, 2, 3. 자, 여기 이제 줄게요. 여기 지우고 되겠죠? 지우고. 자, 반쪽 반응식 결정했고, 그 다음 3. 전체 반응식. 자, 전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요 산화 반응식과 지금 얘기했던 요 환원 반응식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산화 환원 반응식이 전체를 구성할 때는 항상 산화하고 환원하는 무엇의 개수를 일치시켜야 하죠? 전자 개수를 일치시켜야 하죠. 저거는 산화환원 반응식 그 완성하기에서도 저런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여기 전자 몇 개 산화하고 있어요? 2개 산화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전자 몇 개 환원하고 있어요? 2개 환원하고 있죠. 지금의 경우 이제 개수를 일치시켜 놓은 거죠. 특별히 여기 이제 개수 2가 곱해진 채로 그 개수를 이제 미리 일치시킨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산화환원 반응식 2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경우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캐드뮴 고체가 AgCl 고체 만나가지고는 캐드뮴 2+가 되고 은이 석출이 되고 Cl-도 동시에 같이 수용액 쪽으로 녹아 나온다. 이것이 전체 반응이 되겠습니다. 됐죠잉? 자. 그 다음.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네 번째. 전하량 보조. 자, 전하량 보조는 뭐냐면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죠? 중성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어떤 수업 시간에도 했었죠? 3년기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오늘 아까 풀어보라고 하는 테스트의 첫 번째 문제도 저 전화량 보존 테크닉을 활용해서 2차 방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모든 수용액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될 거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경우 수용액 중으로 녹아지는 칼슘이란다. 카드뮴 2 플러스 이온 1개에 대해 Cl-는 2개가 용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자유전자 2개가 만들어지면서 칼슘 2 플러스 2개가 녹아 들어오죠. 그럼 이 2개가 소비되자마자 Cl-2개가 만들어진 이유가 요 사이에 전하량 보존이 나타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용액 쪽으로 칼슘이 만약에 2개가 녹아 들어가, 카드뮴이 2개가 녹아 들어갔다. 그럼 Cl-는 4개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100%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전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다 쓰였어요? 예.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기 그림 지워도 되겠죠? 그림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나잉? 지우자. 쓱쓱쓱쓱. 그 다음 요 글씨 지워도 되겠어요? 예. 자, 지우자. 쓱쓱쓱쓱. example 2. 갈바닉 셀에 대한 첫 번째 예를 한번 예로 들어볼 텐데, 자, 여기서 자, 이 전기화학 전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예로 들어볼 거냐면, 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카드뮴 극판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또 은극판입니다.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또 도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스위치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는 여기에 AgCl이 코팅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AgCl 코팅 말고 요 수용액 중에 그냥 AgNO3 수용액이 여기 이렇게 녹아 있다고 치겠습니다. 수용액에 저 AgNO3가 녹아 있다고 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일, 아까 얘기했듯이 이온화 경향성 비교하면 카드뮴하고 은 사이에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카드뮴이 더 크다. 그러면 이온화 경향성이 큰 게 무조건 산화예요, 무조건 환원이에요? 이온화 경향성 큰 게 산화죠, 산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산화 반쪽 반응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저렇게 되겠죠. 자, 아까하고 지금 매우 달라요? 아까까지 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카드뮴으로부터 이압하고 카드뮴 2 플러스가
수용액 중으로 녹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동시에 뭐도 만들어지죠? 자유전자도 만들어지죠. 그 자유전자가 여기 이렇게 맺힙니다.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질까요? 전자가 움직여요. 그 다음 3. 생성된 자유전자가 외부 회로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플러스가 없어서. 아, 예,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는 자유전자가 외부로 이동한다며요. 앙금이 없어서. 뭐라고? 앙금이 없어서. 오, 플러스 없다는 거 똑같아. 오, 그렇죠. 같은 말이긴 한데 이거를 물리 시간에 배운 용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뭐라고? 전압이 없어서. 전압이 없다고? 왜냐하면 전기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리 시간에 이런 거 본 적 있을걸요? 극단적인 어떤 아주 간단한 회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단적으로 간단한 회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전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전류가. 그러면 전류가 요 와서 여기는 전기저항이 있고 여기는 전기저항이 극단적으로 없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전류는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자, 전기저항이 있는 쪽으로는 전류가 흘러요, 전류 안 흘러요?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금속이어도 모든 물질에는 전류가 있습니까? 아니, 모든 물질에는 전기저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가 굳이 전기저항을 뚫고 이동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아까는 왜 이동했죠? 그럼에도 왜 아까는 이동했죠? 그럼에도 아까는 왜 이동했어요? 수용. 전자가 있으니까요. 아니,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플러스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운다. 지우면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수용액 중 이온은 수용액 중 이온은 움직일 수 있죠. 맞습니까? 수용액 안에서 이온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혹시 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가장 먼저 행동하는 건 누가 행동해요? 필요하고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용액 중 Ag 플러스가 직접 카드뮴 솔리드 극한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AgNO3. 자, 이미 쓸 때 여기에 AQ라고 썼죠. AQ라고 썼다는 얘기는 앙금이란 얘기예요, 물에 잘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AQ라 썼다는 얘기는 물에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앙금이란 얘기예요. 물에 잘 녹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이 안에는 누구가 맞느냐? NO3 이온들이 이미 여기에 수용액 중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긴 자유전자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 이온들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이온들이
지네들이 직접 헤엄쳐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직접 헤엄쳐 와서 이 전자들이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요 표면에 은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즉 Ag 플러스가 직접 올 수 있으니까 이 자유전자는 이 전극판 내에서 직접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환원 반쪽 반응은 Ag 플러스 두 개가 자유전자 두 개를 받아들여서 은 두 개로 석출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카드뮴 극판에 은이 도금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금도금, 은도금. 그래서 원래 어떤 금속이 있는데 표면에만 다른 금속으로 입히는 행위를 도금이라고 하죠. 여기선 도금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당연히 외부 회로로 자유전자가 이동해요? 이동하기 어려워요?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지예요? 전지가 아니에요? 전지가 아닙니다. 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의 이그젠플 1과 지금의 이그젠플 2 이걸 비교하면 뭔가 교훈이 있지 않아요? 이그젠플 1과 이그젠플 2의 차이로부터 오는 교훈 뭐예요? 방금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앙금이 있어야 된다? 앙금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 원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고요. 앙금에서 조금 개념을 확장하면 이그젠플 1하고 이그젠플 2에 일반화된 어떤 교훈이 있단 말이죠. 뭐죠? 바로 자발적 레독스 리액션을 활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 산화하고 환원될 물질들이 직접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들끼리를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미 카드뮴과 은이 물리적으로 접촉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접촉해 있어요. 카드뮴하고 은이 물리적으로 아예 그냥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용액 중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수용액 중에 은이온이 녹아 있잖아요. 이미 물질끼리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산화되고 환원된 물질이 이미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시작되면서 표면에서 반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전자가 외부 회로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끌어낼 수가 없다는 뜻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왜 여기 AgCl 코팅을 해놨는지 알겠어요? AgCl 코팅을 하면 은 이온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 코팅으로 발라놓은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앞서의 AgCl Ag에서는 Ag 플러스가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죠.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슬쩍 뭐라고 했었냐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죠. 은하고 카드뮴이 반응해야 되는데 은이 못 움직여.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급한 누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카드뮴은 어떻게 움직여요? 카드뮴은 고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누가 이동했어요? 아까 자유전자가 이동했잖아요. 왜 자유전자가 이동하냐고요? 물질끼리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전자라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길목에 인간이 전기저항을 두고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라고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구동되는 게 배터리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물질끼리 어떻게 해야 돼? 물질끼리 직접 접촉하면 안 돼. 그게 모든 배터리 핵심이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안에 들어있는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 있죠?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산화전극하고 환원전극이 당연히 직접 접촉해 있겠어요? 100% 분리되어 있겠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알겠어요? 모든 배터리는 무조건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알겠죠? 그건 알겠죠? 그거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그시 보는 이유는? 아니 근데 눈빛이 너무 지긋해서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자, 나 썼죠? 자,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자, 지운다. 흐샤. 그 다음 이 점이 그 다음 알아볼 건 솔브리지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 염달입니다. 진짜 완벽한 직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솔트, 염, 브릿지, 다리 알겠죠? 그냥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럼 이 염달이라는 게 뭐냐? 당연히 염다리는 이미 굉장히 그 산업화가 잘 돼 있어서 공장에서 이 염다리라고 하는 걸 대량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실험실에서 그걸 다 사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사서 써버리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게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뭔 소리예요? 약간 이게 원리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동차 수리? 네. 여러분 우리가 약간 저개발 국가라고 하면 좀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나요? 네. 저개발 국가라고 하면? 네. 예,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알겠죠? 왜냐? 여러분 저개발 국가의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들과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이렇게 선진화된, 선진화라기보다는 좀 개발이 꽤 된 나라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공, 왜 카센터에 가면 자동차 고쳐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왜 뭐 좀 또 사실은 왜 수입차 브랜드들 중에 그 차 고치러 가면 또 그 차 고치러 가는 거기도 되게 의리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실력이 좋을까요? 네. 아니요. 네, 안 좋아. 그건 뭐냐면 자
BMW, 벤츠 이런 아주 의리의리한 회사의 자동차 수리 엔지니어와 해발 4,000m 이상인 볼리비아의 시골의 시골 카센터에 있는 자동차 수리하는 아저씨, 누가 실력이 더 좋을까요? 시골 당연히 BMW. 우리는 그냥 좀 더 비싼 데가 더 잘 고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저개발 국가의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실력 죽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시 자신. 저개발 국가일수록 부품 수급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개발 국가일수록 부품 수급이 어렵겠죠. 교통도 어렵고요. 경제 사정도 별로 안 좋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가 부셔져서 와요. 그러면 그 저개발 국가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최소. 다 뜯어요. 다 뜯어서 그 안에 진짜 뭐가 고장나 있는지를 진짜 파악해요. 그럼 예를 들어 거기에 볼트나 너트가 깨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볼트나 너트가 부품이 있으면 끼워 넣으면 되는데 없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저개발 국가 엔지니어는 어떻게 하는지 만듭니다. 그거 다 분해해가지고 만듭니다. 만들어서 끼워 넣습니다. 왜냐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기계의 구조를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맨날 뜯어보니까는 엄청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진화된 곳의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차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이게 딱 스캔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통으로 드러내고 새로 갈아 껴요, 그냥. 딱 하나 부러졌는데 그거 뜯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그 하나 부러진 것 때문에 주변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듈 그냥 하다가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수리비가 싸지겠어요, 비싸지겠어요? 깨끗한 다른 부품도 다 갈아버리니까 자동차 수리비가 엄청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외로 기술적 측면 같은 경우 그런 저개발 국가 그 기술 엔지니어들이 훨씬 실력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를 만들어 볼 때 그 만드는 것을 실제 원리적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만들어 보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염다리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늘 몇 시까지죠? 4시 반 아니에요? 4시예요? 아 진짜 염다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염다리 다음 시간에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죠? 염다리 하려고 했는데 가은아 방금 뭐라고? 아싸 뭐라고? 여러분 당연히 산염기 강의도 봐야 되겠죠? 산염기는 진도가 엄청 나갔어요. 엄청 나갔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백업하세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지 자 잠깐 저 한비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다음 시간은 안녕. 4시까지 했구나. 다 해주는데.